네. 첫 번째로 가장 명백한 요인은 기존의 기술과 비교되는 경제적 이점이다. 바퀴는 근대 사회, 산업 사회에서는 매우 유용하지만 다른 사회에서는 꼭 그렇지도 않았다. 고대 멕시코 원주민들은 바퀴 달린 탈 것을 발명했지만 그것의 용도는 운송이 아니라 장난감이었다. 물론 지금의 우리로서는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사실 고대 멕시코인들에게는 바퀴 달린 탈 것을 끌게 할 만한 가축이 없었으므로 짐꾼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는 물건이었던 것이다. 두 번째로 고려해야 할 것은 사회적 가치관 및 위신의 문제다. 이것은 경제적 이익이나 불이익의 문제에 우선할 수도 있다. 가령 일반 청바지도 똑같이 튼튼하지만 오늘날 수백만 명이 그 두 배 값으로 디자이너 브랜드를 구입하고 있다. 이것은 그 상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가격 차이보다 더 중요시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일본은 능률적인 알파벳이나 일본 고유의 능률적인 가나 음절 문자보다도 오히려 무지막지하게 성가신 한자를 선호하면서 계속 사용하고 있다. 이것도 한자라는 문자 체계에 부여된 위신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요인은 기득권과의 양립 가능성이다. 타이핑된 문서라면 거의 다 그렇듯이 이 책도 역시 쿼티 자판, 밑줄 왼쪽에 6글자를 따서 붙인 이름으로 타이핑한 것이다. 지금 생각하면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이 같은 자판 배열은 1873년에 역공학의 산물로 태어났다. 즉 온갖 수단을 다 발휘하여 타이핑 속도를 최대한 늦추도록 고안된 것이다. 이를테면 가장 많이 쓰이는 글자들을 자판의 각 줄에 두루 흩어놓았고 주로 왼쪽으로 몰아놓았다. 이렇게 되면 오른손잡이들이 서투른 왼손을 쓸 수밖에 없음. 이렇게 일견 비생산적인 듯한 자판을 설계한 이유는 1873년 당시의 타자기는 인접한 글자들을 연달아 빠르게 치면 글씨들이 엉켜버렸으므로 제조업자들이 타자수들의 타이핑 속도를 늦춰야 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다가 타자기가 개선되어 이 엉키는 문제가 해결되었다. 1932년에 능률적으로 다시 배열된 자판을 시험해 본 결과 타이핑 속도는 2배나 빨라지고 타이핑에 드는 힘은 95%나 감소되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쿼티 자판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은 뒤였다. 그동안 쿼티 자판을 사용하던 수억의 타자수, 타자교사, 타자기와 컴퓨터의 제조업자 및 판매원 등의 기득권 때문에 그로부터 60년이 넘는 지금까지도 자판의 능률을 추구하는 움직임들은 계속 좌절당하고 있는 것이다. 쿼티 자판에 대한 이야기는 우스꽝스러울지도 모르지만 비슷한 경우면서도 경제적으로 훨씬 더 심각한 결과가 빚어지는 일도 많았다. 가령 트랜지스터는 원래 미국에서 발명되고 특허까지 받았다. 그런데 어째서 지금은 일본과 미국의 교역에서 미국이 큰 적자를 볼 정도로 트랜지스터화된 전자 제품의 세계 시장을 일본이 장악하고 있을까? 왜냐하면 그 당시 미국의 전자 소비자 제품 업계는 한창 진공관 모델을 양산하고 있었으므로 자신들이 만든 제품과 경쟁하는 것을 꺼렸고, 그때 소니사가 웨스턴 일렉트릭사로부터 트랜지스터의 제조 허가를 사들였기 때문이다. 미국과 독일의 도시들이 도로의 조명을 전기로 바꾼 지 한참이 지난 후에도 왜 영국의 도시들은 1920년대까지 가스를 사용하고 있었을까? 왜냐하면 영국의 각시 당국들이 가스 조명에 이미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그것과 경쟁하는 전기 조명 회사들을 규제했기 때문이다.
신기술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고려해야 할 마지막 요소는 그 기술의 이점을 얼마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느냐 하는 난이도의 문제다. 유럽 대부분 지역에 아직 총포류가 들어오지 않았던 1340년 영국의 터비 백작과 솔즈베리 백작은 스페인에서 우연히 파리파 전투를 목격했다. 그 전투에서는 아랍인들이 스페인인들에게 대포를 사용했다. 두 백작은 그 광경에서 깊은 인상을 받고 영국군의 대포를 소개했다. 영국군은 열광적으로 대포를 받아들였고, 그로부터 6년 후인 크레시 전투에서 이미 프랑스 병사들에게 써먹기 시작했다. 각 사회마다 발명품 수용에 차이가 생기는 이유, 바퀴, 디자이너 청바지, 쿼티 자판 등은 이렇게 어떤 한 사회가 모든 발명품을 똑같이 잘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를 여러 가지로 보여주고 있다. 마찬가지로 어떤 한 발명품에 대한 수용도도 각각의 사회에 따라 동시대에도 크게 달라진다. 우리는 제3세계의 전원사회가 서구화된 산업사회에 비해 개혁에 대하여 덜 수용적이라는 일반론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산업화된 세계 내에서도 어떤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수용적이다. 후스. 만일 그러한 차이가 대륙적 규모로 존재한다면 인류 대륙에서 기술이 더 빨리 발달된 이유를 그것으로 설명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예를 들면 만약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 사회가 어떤 이유로든 한결같이 변화에 저항한다면 그것은 곧 다른 모든 대륙에서 금속기가 나타난 후에도 유독 그들만이 석기를 계속 사용하게 된 원인이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각 사회의 수용성 차이는 왜 생길까? 기술사를 연구하는 역사학자들은 적어도 14가지 요인을 줄줄이 나열하고 있다. 한 가지 요인은 긴 평균 수명이다. 그래야만 원칙적으로 발명가 지망생이 기술적 지식을 축적할 만한 시간이 넉넉히 확보되고 오랫동안 기다려야만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장기간의 개발 계획에도 안심하고 뛰어들 인내심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최근 발명 속도가 가속화하는 것도 현대의학이 크게 증대시킨 평균 수명의 힘입은 것일지도 모른다. 다음 5가지 요인은 경제 또는 사회 조직에 관련된 것들이다. 첫째, 고대에는 노예들이 값싼 노동력이 그 당시 기술 혁신을 방해했다고 추정되는 반면, 오늘날에는 고임금과 노동력 부족 현상 때문에 기술 방면에서 해결책을 찾게 된다. 예를 들면 머지않아 이민 정책이 바뀌어 해마다 캘리포니아 농장을 찾던 멕시코의 값싼 계절적 노동력 공급이 끊길 기미가 보였을 때 그것은 곧 캘리포니아에서 기계로 수확할 수 있는 토마토 품종을 개발한 직접적인 동기가 되었다. 둘째, 현대 서양에서는 발명가들의 소유권을 보호하는 특허권을 비롯해 재산권에 대한 각종 법률이 기술 혁신에 합당한 보상을 해주지만 현대 중국에서는 그와 같은 보호 장치가 없어 기술 혁신이 저하됐다. 셋째, 현대 산업 사회에는 기술 훈련을 받은 기회가 많지만 중세 이슬람이나 현대 자이르는 그렇지 않았다. 넷째, 현대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기본 발전에 투자를 했을 때 보호를 얻는 잠재적 가능성이 있지만 고대 로마의 경제 체제는 그렇지 않았다. 다섯째, 미국 사회는 개인주의가 강하므로 성공적인 방문가들이 자기 소득을 자기가 가질 수 있지만 늑인이는 가족 간 유대가 강하기 때문에 누구든 돈을 벌기 시작하면 틀림없이 친척 10여 명이 몰려들어 아주 그 집에서 눌러 살면서 먹여주고 뒷받침해주기를 기대하기 마련이다. 또 학자들이 제시한 다음 4가지 설명은 경제나 조직보다는 관련에, 관- 관련에 관념에 관련된 요인이다. 첫째, 혁신을 위해 노력에는 모험 정신이 필수적으로 일부 사회에는
그것을 다른 사회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다. 둘째, 과학적 사고방식으로 르네상스 시대 이후 유럽 사회의 한 특징이며 유럽이 뛰어난 현대기술을 발전시키는 더 크나큰 공헌을 했다. 셋째, 다양한 의견과 이단자들을 용서하는 분위기 혁신을 촉진하는 방면 강력한 전통주의적 사고방식을 이를테면 중국이 고대 중국의 고전들을 중요시하는 것처럼 혁신을 억누른다. 넷째, 종교마다 기술 혁신에 대한 태도가 크게 다르다. 유대교와 기독교의 일부 교파는 기술 혁신에 유난히 호의적이라는 주장이 유력한데 반해 이슬람, 힌두교, 브라만교의 일부 교파는 유난히 적대적인 것 같다. 이상 14가지 가설은 모두 그럴듯하다. 그러나 이것들은 지리적 조건과 별로 연관이 없다. 만약 특허권, 자본주의, 특정 종교들이 기술을 발전시킨다면 왜 중세 이후 유럽에서는 그 같은 요인들이 나타났고 동시대 중국이나 인도에서는 그렇지 않았을까? 어쨌든 10가지 요인이 기술에 미치는 영향만은 분명하다. 그러나 학자들이 제시한 나머지 4가지 요인, 전쟁, 중앙집권적 정책체제, 기후, 풍부한 자원의 작용은 별로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때로는 기술 발전은 촉진하고 때로는 억제하기 때문이다. 첫째, 인류 역사를 통틀어 전쟁은 기술 혁신의 주된 자극제일 때가 많았다. 예를 들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핵무기에 그리고 1차 세계대전 당시 비행기와 트럭에 각각 투자된 막대한 금액은 기술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그러나 또한 전쟁은 기술 발전에 엄청난 차질을 초래하기도 한다. 둘째, 강력한 중앙집권적 정체 체제는 19세기 후반 독일과 일본에서는 기술을 크게 향상했고 1500년 이후 중국에서는 오히려 억압됐다. 셋째, 북유럽인이 많이 믿는 가설에 따르면 기술 없이 생존이 불가능한 혹독한 기후에서는 기술이 번창하는 반면 옷을 입을 필요도 없고 바나나가 나무에서 뚝뚝 떨어진다는 온난화 기술에서는 기술이 쇠퇴한다고 한다. 그러나 그 반대 견해에 따르면 온난화 환경에서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 일에 끊임없이 매달려 있지 않아도 되므로 마음껏 기술 혁신에 매진할 수 있다. 넷째, 환경 자원이 풍부해서 해야 기술 발전이 촉진되는지 자원이 희박해야 하는지 논란이 있다. 자원이 풍부하면 그 자원을 이용한 발명품의 개발이 촉진될 수 있다. 가령 비가 많이 내리고 강물도 많이 흐르는 북유럽의 물방화 기술이 그러했다. 그런데 왜 비가 더 많이 뉴기니에서는 물방울 기술이 더 빨리 발전하지 못했을까? 영국에서는 숲이 파괴되기 때문에 초창기 석탄 기술 개발을 선도하게 되었다는 주장이 있다. 그렇다면 어째서 중국의 산리벌채는 그 같은 결과를 낳지 못했을까? 이러한 논의로는 신기술에 대한 수용성이 사회에 따라 달라지는 이유를 설명하려고 한 여러 가지 요인을 제대로 규명할 수 없다. 더구나 이 같은 일차적인 설명은 그 뒤에 감추어진 궁극적 요인의 문제를 간과한다. 이것은 역사 흐름을 이해하려는 우리 노력을 좌절시키는 방해물처럼 보일 수 있다. 기술은 의지할 여지 없이 역사를 움직이는 강력한 추진력의 하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부터 나는 기술 혁신 뒤에 감춰진 그 같은 개별적 요인들의 다양성이 역사에서 광범위하게 행해지는 경향을 이해하기 어렵게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더 쉽게 한다는 것을 입증하려 한다. 혁신에 대한 수용성은 시대에 따라 변동한다. 이 책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언급한 요인들에서 핵심 문제는 과연 그러한 요인들이 각각 대륙에 따라 세계적으로 달랐으므로 기술 발전 양상도 각 대륙에 따라 달라졌냐는 것이다. 말로 표현하든 안 하든 간에 대부분 보통 사람과 많은 역사학자들은 그렇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사람들은 흔히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 집단이 기술적으로 낙후된 수밖에 없는 관념적 특성들을 지녔다고 믿는다. 그 원주민은 보수적이었고 지금도 그렇지만 지나간 천지 창조의 시대, 즉 상상 속 꿈의 시대에 머물러 살아서 현재를 개선할 실용적인 일에는 전혀 무관심했다. 아프리카를 연구하는 어느 역사학자는
아프리카인의 특징으로 그들이 정신지향적이며 유럽인과 달리 팽창 욕구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순전히 추측일 뿐이다. 어느 두 대륙에서 유사한 사회 경제적 조건을 가진 많은 사회를 비교 검토해 두 대륙 사람들 사이의 체계적인 관념 차이를 드러내는 연구는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논리는 순환 논법에 불과하다. 즉, 기술적 차이가 존재하므로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강력적 차이가 존재할 거라고 추론한 식이다. 그러나 실제로 나는 뉴기니 안에서도 각각의 원주민 사회가 가진 지배적 사고방식에 서로 크게 다르다는 것을 항상 목격한다. 사업화된 유럽이나 아메리카와의 마찬가지로 정통적인 뉴기니에도 새로운 방식에 저항하는 보수적인 사회와 새로운 방식을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혁신적인 사회가 나란히 공존한다. 그 결과 서양의 기술이 들어온 후 지금은 비교적 모험적인 사회들이 서양 기술을 이용해 보수적인 이유들을 압도한다. 예를 들면 1930년대에 유럽인이 누기니 동부의 고지대에 처음 도착했을 때 일찍이 아무도 접촉한 적이 없는 석기시대 부족을 수십 개 발견했는데 그 중에서도 친 부족은 서양 기술을 받아들이는 일에 유난히 적대적이었다. 그러나 백인 정착민들이 커피를 심자 친 부족을 자기들의 상품 가치로 커피를 재배하기 시작했다. 1964년에 내가 만난 친부족 남자는 50세였지만 글을 읽을 줄 몰랐던 정통적인 플립 치마를 둘렀다. 그는 아직 석기를 이용하던 사회에서 태어난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는 세계 재배로 부자가 되어 그 돈으로 현금 10만 달러의 저제소를 구입했고 커피와 목재를 시장으로 운반하기 위한 트럭으로 여러 대 갖고 있었다. 그와 대조적으로 내가 8년간 같이 일했던 이웃 고지대의 다리비족을 특히 보수적이어서 신기술에 관심이 없었다. 다리비족 지역의 헬리콥터가 처음 착륙했을 때도 그들은 잠시 나와서 구경했을 뿐 다시 자기가 하던 일로 돌아갔다. 만약 친부족이었다면 헬리콥터를 전세 내려서 흥정을 시작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친부족은 현대 다리민족 지역으로 하층 진출해 땅을 차지하고 농장을 경영한다. 그리고 다리비족은 그들의 일꾼으로 전락했다. 그 밖에도 모든 대륙에서 어떤 원주민 사회는 매우 수용적이어서 외래 물이나 기술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여 자기들 사회에 흡수하는 데 성공했다. 나이지리아의 이북적은 모험적이라는 점에서 뉴기니의 친부족에 비교될 만하다. 오늘날 미국에서 가장 숫자가 많은 아프리카 원주민 부족은 나바족이다. 유럽인이 도착할 때만 하더라도 그들은 수백 개 부족 중 한 부족이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나비족은 유난히 탄력적이어서 혁신에 선택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 그들은 자기들 직물에 서양 염료를 도입했고 은세공이나 목장일을 배웠다. 그들은 지금도 전통적인 집에서 살며 트럭을 몰고 다닌다. 보수적이라는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의 경우에도 보수적인 사회와 수용적인 사회가 공존한다. 한쪽에는 태즈메니아인들이 있는데 이들은 유럽에서 이미 수만 년 전 무용지물이 되었고 오스트레일리아 본토 대부분 지역에서도 다른 것으로 바뀐 킥해 묵은 석기를 계속 사용한다. 그 반대쪽에는 어업을 주로 하는 오스트레일리아 동남부의 원주민 집단들이 있다. 그들은 수로 뚝, 어살, 물속에 나무를 꽂아 세운 물고기가 들게 하는 울을 만드는 등 물고기 개체수를 관리하는 정교한 기술을 부활했다. 그러므로 발명품을 개발하거나 도입하는 양상은 한 대륙 안에서도 각 사회에 따라 매우 다르다. 또 한 사회 내에서도 시대에 따라 달라진다. 오늘날 중동의 이슬람 사회는 비교적 보수적인 편이며 기술의 최전선에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그러나 중세에서는 그 지역 이슬람 세력도 남보다 앞서 기술을 갖고 있었으며 혁신에 개방적이었다. 그곳은 동시대 유럽보다 문맹률이 훨씬 낮았으며 고대 그리스 문명의 유산을 잘 흡수해 오늘날 우리에게 알려진 그리스 고전 중에는 아랍어로만 남아있는 것들도 많다. 토스.
그리고 중세의 이슬람 세력은 풍차, 도력을 이용한 물방화, 삼각법, 범선 등을 발명하거나 더 정교하게 다듬었다. 또한 야금술 기계 및 화학공장, 관계 방법 등에서 중요한 발전을 이루었고 중국으로부터 동의와 화약을 도입하여 유럽에 전했다. 중세에는 기술의 흐름이 오늘날처럼 유럽에서 이슬람보다는 이슬람에서 유럽으로 전해지는 경우가 압도적이었다. 그러다가 1500년경 이후에 비로소 이 흐름의 방향이 뒤바뀌기 시작했다. 중국에서 혁신도 시대적으로 변동이 많았다. 1450년경 중국은 유럽보다 훨씬 더 혁신적이었으며 앞서가고 있었다. 심지어는 중세의 이슬람조차도 따르지 못할 정도였다. 중국의 발명품은 아주 많았다. 그 중에는 운하 관문, 무쇠, 깊은 구멍을 뚫는 기술, 효과적인 마구, 화약, 연, 자석 나침반, 활자, 종이, 자기, 인쇄술, 파이토스 원판 제외, 백고리의 키, 외박기의 손수레 등이 있었다. 그러나 그 이후 중국은 혁신성을 잃고 말았다. 그 까닭에 대해서는 나중에 에필로그에서 추측해 볼 것이다. 한편 우리는 서유럽과 거기서 파생된 북아메리카 사회가 현대 세계의 기술 혁신을 주도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중세 말기까지만 하더라도 서유럽은 구대륙의 그 어떤 문명 지역에서도 기술이 뒤처진 상태였다. 그러므로 어떤 대륙의 사회는 항시 혁신적이었고 또 어떤 대륙의 사회는 보수적이었다는 생각은 사실과 다르다. 어떤 대륙이든 또 어떤 시대든 간에 거기에는 혁신적인 사회도 있었고 보수적인 사회도 있었기 때문이다. 덧붙이자면 혁신에 대한 수용성은 한 지역 내에서도 시대에 따라 변동한다. 어떤 사회의 혁신성이 수많은 개별적인 요인들에 의해 결정된다고 했을 때 잘 생각해 보면 이러한 결론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그 모든 요인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면 혁신성의 문제도 예측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과학자들은 이슬람, 중국, 유럽 등지에서 수용성의 달라진 구체적인 이유, 그리고 친부족, 이보족, 나바호족이 이웃의 다른 부족들과 기술을 더욱 수용적으로 받아들였던 이유에 대해 논쟁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역사의 광범위한 경향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각 지역에서의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이든 상관없다. 혁신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아주 많지만 그 덕분에 역사학자에게는 오히려 일이 쉬워진다. 각 사회에서 나타나는 혁신성의 변동을 하나의 본질적인 확률 변수로 전환시키기 때문이다. 충분히 넓은 지역이라면 이를테면 한 대륙 전체, 어떤 특정한 시대를 보더라도 그곳의 사회들의 일부는 혁신적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발명 기술의 확산 경위. 혁신을 실제로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완벽하게 고립되어 있던 과거의 몇몇 사회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사회에서 다수 또는 대부분의 신기술은 그 지역에서 발명된 것이 아니라 다른 사회에서 빌려온 것들이다. 각 지역에서 발명된 기술과 빌린 기술의 상대적 중요성은 주로 두 가지 요인에 따라 정해진다. 그것은 특정 기술을 발명하는 일의 난이도와 특정 사회의 다른 사회들과의 근접도다. 어떤 발명품들은 천연 원료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곧바로 탄생했다. 그러한 발명품은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세계 역사에서 여러 번 독립적으로 개발되었다. 한 가지 예를 앞서 이미 자세하게 살펴보았던 식물들의 작물하다. 이것은 적어도 9번 이상의 독립적으로 발생했다. 또 하나의 예는 톡이다. 이것은 매우 흔한 천연 물질인 진흙을 말리거나 가열했을 때 나타나는 성질을 관찰하다가 만들게 되었을 것이다. 톡이는 약 1만 4천 년 전 일본에서 나타났고 약 1만 년 전 비옥한 초승달 지대와 중국에서 그리고 그 후 아마존,
아프리카의 사헬지대, 미국 동남부, 멕시코 등지에 나타났다. 훨씬 더 까다로운 발명품의 한 예는 문자다. 이것은 천연물질을 관찰한다고 저절로 떠오르지 않기 때문이다. 12장에서 확인했듯이 문자가 독립적으로 발생한 것은 몇 번밖에 되지 않았으며 알파벳은 세계 역사에서 단 한 번 발생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의 어려운 발명품에는 수차, 회전 맷돌, 톱니바퀴, 자석 나침반, 풍차, 사진기 등이 있는데 이것들은 모두 구대륙에서 단 한 번이나 두 번밖에 발명되지 않았으며 신대륙에는 한 번도 발명되지 못했다. 토스. 처럼 복잡한 발명품들은 대개 빌려오기를 통해 습득된다. 각 지역에서 독립적으로 발명할 수는 있는 속도보다 전파되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이다. 확실한 사례 중 하나가 바퀴이다. 이것은 BC 3400년경 흑해 부근에 처음 나타나서 그로부터 몇 세기 이내에 유럽과 아시아의 많은 지역에 두루 모습을 드러냈다. 이 초기 바퀴들은 구세계에서 특이하게 설계되어 있었다. 태와 바퀴살로 만들지 않고 널빤지 석장을 짜 맞추어 둥글게 깎은 원판이었던 것이다. 그와 대조적으로 아메리카 원주민 사회에서 만들어진 유일한 바퀴 형태는 멕시코의 토기 그릇에 그려진 것처럼 한 덩어리로 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사실은 아메리카 원주민 사회의 바퀴가 독립적으로 발명된 것임을 알려준다. 물론 그것은 신세계가 구세기 문명으로부터 격리되어 있었음을 입증하는 다른 증거를 통해서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다. 인류 역사에서 700만 년 동안이나 바퀴가 없었는데 구세기의 그 특이한 바퀴 설계가 불과 몇 세기 사이에 구세기의 여러 장소에서 잇따라 나타난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바퀴는 그 실용성 때문에 구세계의 유일한 발명 장소로부터 동서각지로 빠르게 확산된 것이 분명하다. 그 밖에도 서아시아의 근원지로부터 고대 구세계의 동서각지로 확산된 복잡한 기술의 예를 더 들자면 문, 자물쇠, 도르래, 회전, 맷돌, 풍차, 알파벳이 있다. 신세계에서 기술 확산이 이루어진 한 예는 야금술이다. 이것은 안데스로부터 파나마를 거쳐 중앙 아메리카로 전파되었다. 유용한 발명품이 어느 한 사회에서 처음 나타나면 그것은 다음 두 가지 중 한 방식을 통하여 전파된다. 하나는 다른 사회들이 그 발명품을 직접 보거나 그것에 대해 알게 되고 그것에 대해 수용적이어서 결국 그것을 채택하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 방식은 그 발명품을 갖지 못한 사회들은 그것을 발명한 사회에 비해 불리한 여건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다. 만약 그 불이익이 중대하면 압도당하여 교체되고 마는 것이다. 그 간단한 예가 뉴질랜드의 마오리 부족들 사이에 전파된 머스킷 소총이다. 그 중에서 응가 푸히라는 한 부족이 1818년경에 유럽 상인들로부터 머스킷 소총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이후 15년 동안 뉴질랜드는 이른바 머스킷 전쟁에 휩쓸렸고 소총을 갖지 못한 부족들은 소총을 구하든지 아니면 이미 소총으로 무장한 부족들에게 정복당해야 했다. 그 결과 머스킷 소총의 기술은 1833년 이전에 뉴질랜드 전역으로 전파되었고 살아남은 마오리 부족들은 모두 머스킷 소총을 갖게 되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